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축소해 시중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22% 상승한 21,374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 낮은 2,437을, 나스닥 지수는 0.41% 밀린 6,19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1.9%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소매 판매도 자동차와 유류 구매 감소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분기 경기 반등에 대한 낙관론을 약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변화 없음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증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물은 전일보다 3.7% 내린 배럴당 44달러 7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요. 올해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축소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오늘 라운드 1이고요. 옐런 의장의 반응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와 예상되는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에서 1.25%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먼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대표님. 일단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아직도 자신감은 정말 충만했다. 라는 게 저는 총평이라고 봅니다. 옐런 의장 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금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 현상이다.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꾸준히 이렇게 앞으로 올해 성장률이 전망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2.2%로 석 달 전에 0.1%, 석 달 전보다는 0.1%포인트 이제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성명 그 발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분과 양적 긴축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양적 긴축 부분에 좀 더 할애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양적 긴축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일단, 양적 긴축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석들은 연내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비교적 이른 시일 내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가 있으니까 결국 올해 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냐면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 이후에는 양적 긴축하지 않겠나.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 긴축보다는 그 금리 인상이 그나마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덜한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하지 않겠나. 거기다 지금 그 FOMC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점도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대신에 연내 월간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월간 100억 달러 규모를 어떻게 양적 긴축할 거냐? 네. 월간 6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 현재 국채를 이제 사들였던 부분을 양적 긴축하고요. 기관채하고 모기지 현재 증권에 재투자하던 거를 중단해 버립니다. 이게 4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총 100억 달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100억 달러씩 연간 1,200억 달러.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꾸준히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표는 얼마냐? 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0억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 그 회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롤오버하지 않고 회수하는 부분이 월간 300억 달러.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채권 부분은 200억 달러 정도에서 500억 달러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월 6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만약 이 긴축이 된다면, 양적 긴축이 된다면 옐런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듯이 앞으로도 그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네 옐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증시는 강할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자네 옐런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강하게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앞으로 만약에 이게 부담이 된다면 신뢰가 조금씩 깨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앞으로 그 증시에 투자하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경제 지표가 엄청 좋아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보다는 연준의 컨트롤 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옐런 의장의 일부는 항상 집중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신뢰 부분,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9월 이후에 월간 500억 달러씩 본원 통화가 회수되면, 그러니까 이를 초과하는 보유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과하는 보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분만 재투자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외에는 다시 재투자한다. 그래서 좀 시장을 좀 달래는 모습이었으니까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예, 그러면서 페인트가 말라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하고 비슷할 거다. 뭐 이 표현이 정말 딱 맞으면서도 잘 표현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FOMC 위원들도요, 올해하고 내년엔 연간 3차례씩 금리를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점도표를 고수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차트를 하나 좀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떤 내용의 차트인가요? 예, FOMC 위원들이 지금 정책금리 전망을 한 부분에서 지금 처음에 파란색 부분이 오늘 2017년 말에, 그러니까 오늘 6월 이번에 나온 그 정책금리 전망의 중간값이거든요. 정책금리 전망의 중간값이 올해 말까지는 1.38 정도가 됩니다. 중간값이. 그러면 정책금리가 1.38%까지 올라간다면, 뭐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긴장할 만하다. 그리고 1.38% 말고 이제 2018년 말 정도 보시면 2.13%까지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고려해 본다면 이게 과연 정말 자네 옐런이
자신감 있게 꾸준히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은 이제 의심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성명서에서 지금 이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해외 경제와 금융시장 정계 양상을 주시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유럽이나 뭐 중국 때문이다. 이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이게 2015년 1월 성명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 의미는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다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인플레이션만 주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고, FOMC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겠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투자를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투자를 할 거냐, 내리는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경제 성장세의 반등이 올해 미국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옐런 의장이 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옐런 의장은 FOMC 회의 이후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피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그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는 물음표를 그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코멘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FOMC 인플레이션 전망이 단기적으로 2% 아닙니까? 그러니까 2% 선을 계속 밑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전망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2% 이하로는 단기적으로는 밑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2% 목표선을 향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FOMC 위원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헤드라인 물가가 마이너스 0.3%, 죄송합니다. 물가를 3%포인트, 근원 인플레이션은 0.2%포인트 하향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가 0.3%포인트 하락하는 부분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0.2% 하향 수정됐는데, 내년 이후에는 목표치를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번 지금 현재 FOMC의 신뢰도를 봤을 때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관련된 투자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몇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옐런 의장이 했습니다. 예.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지표에 잡음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오는 물가 지표가 좀 오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을 달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일회성 가격,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 인하가 좀 많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상당폭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5월 지표에서 다수 항목이 좀 부진한 것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 때문에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2%가 올라 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또 한 가지는 근원 인플레이션 악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한 항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경제연구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도록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필요한 추세를 크게 웃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은 전격적으로 노동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결국은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그래프가 필립스 곡선이거든요. 이 필립스 곡선도 지금 현재 망가진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자연 실업률보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더 낮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필립스 곡선은 상당히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좋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망가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다,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 이 필수 고순도 일시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실업률이 올해 4.3% 정도까지 갈 거다, 올해 말에. 네. 내년에는 4.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이제 대폭 낮춘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낮아진다면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임금에 의한 인플레이션,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자연 실업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5.6%였습니다. 네. 이제 5.6%에서 지금 4.6%로 내린 거거든요. 4.6%도 4.7%에서 이번에 내린 거예요. 0.1%. 네. 자연 실업률보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4.5%인가요? 4.4%인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 지금 4.3%가 내리는데, 저번에 FMC 의원 중에 한 명이 3.9%까지 내려야 될 거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야 임금 상승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의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빌그로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명목 GDP 성장률이 현재 한 4% 약간 못 미치고 물가 상승률이 한 2% 밑도는 이런 환경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1.5에서 1.75%까지 그 이상은 더 못 오를 거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38 정도가 중간값이니까요. 이거에서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으려나 말려나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목표인 2%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유를 뭘로 댔냐면 점도표하고 대차대조표 계획 모두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의 계획,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시장은 이를 주목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중앙은행으로 이제 기능하는 연준이 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 의지를 드러내면 달러의 상방 압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머징 마켓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앞으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했을 때 달러는 다시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고려했을 때 연준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옐런 의장은 5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된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분석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 연준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오늘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은 금하고 달러하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다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내렸다. 유가는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한다면 시장 금리도 올라줘야 되는데 올해 국채 시장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옐런 수석기하고 지금 같이 지금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는, 왜 금리를 올리는데 국채시장 수익률은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올라가다가 꺾여서 지금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하이힐드 기업들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이 반면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보면서 좀 굉장히 공감이 갔지만 이상하다라는 차트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고용시장하고 자동차 판매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자동차 판매가 저 파란색 선이고요. 실업률이 지금 축을 반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낮아지는 거거든요. 옆에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5% 지금 4% 가까이 근처가지 않았습니까? 4.34%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자동차 판매도 같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판매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떨어질 지금 현재 추세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느냐면 2008년도 저 회색 기둥을 보시면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아닙니까? 이때 보시면 그 전에 2007년도를 한번 보시면 자동차 판매가 꺾이면서 그때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리세션이 오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업률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이전에 보였던 추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이전처럼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를 좀 같이 놓고 보신다면 만약에 따라갈 것 같다 한다면은 리세션 같은 분위기가 다시 공포감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맥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갈 거다라는 식으로 좀 되겠죠.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금 가격은 떨어졌죠. 예. 예, 금액이 떨어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00달러 박스권 트라이 하다가 맨날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놔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국채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이 벌써 1.1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이러니하다.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2.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네 옐런이 말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오르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고 금가격이 올라야 되고 유가도 올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특히 유가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림님께서 오늘 3.7% 하락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44.73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0달러에서 45달러 범위 내에 들어오면 살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IEA 보고서를 보면은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40달러와 45달러의 그 강력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것이냐는 지켜본 다음에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결과였고요. 미국 뉴욕 시장도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겠죠?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제가 안 봅니다. 예.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결국 원달러 환율일 겁니다. 이번에 이주열 총재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했던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약하긴 얘기했지만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빌그로스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장처럼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 마켓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주열 총재는 이쪽에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코멘트가. 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값이 1.38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목표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1.25지 않습니까? 그럼 1.25면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시장금리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 조정받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증시도 이제는 뭐 좀 올라가는데 좀 제한이 있지 않겠나. 뭐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관리를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 빨리 할 거냐. 이 부분을 꼭 지켜보시면서 국내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미국 FOMC가 오늘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미국 증시 반응과 함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이슈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L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네. 이슈부터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카카오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에 따른 주가 영향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 반응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았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카카오가 다시 코스닥 시장 이전을 지난 4월 주총에서 의결한 이후 결국에는 이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4월에 이전 검토를 공시한 이후 2달여 만에 완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는요, 처음에 다음 커뮤니션과 합병함으로써 지난 201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음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공시함에 따라 그동안 카카오도 지수의 상승에 대열에 합류하면서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 뉴스에는 팔아라 하는 격언이 있죠. 어제 그것이 확정됐다 하는 소식과 주총에서 임시주총에서 승인이 됐다 하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식 전일장에서는 거의 관망하는, 그래서 소폭 하락하면서 500원 하락한 10만 6,400원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지난 3월달, 4월달 8만원, 8만 5천원대에 비해서면 거의 2만원대, 2만원 가까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코스피 시장의 이전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수 자체가 안정된, 그리고 종합지수의 상승의 힘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면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손 세력들한테 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호재의 임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목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중장기 추세적으로 본다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 특히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바와 같이 상승장에서는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를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이탈하는 것을 보고 매도한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맞춰 좋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의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은 충분히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 이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도 역대 최고 공모 금액을 뛰어넘는 10조 원대의 거대장이 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제가 이 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기 진짜 힘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어떤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이 주식 투자하시면은 매번 시험에 듭니다. 장중에도 시험에 들고, 장에 끝나고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새벽에도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드는데요. 그 시험에 드는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판단하고 넘어가느냐, 분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상위 판단하기 진짜 어려울 때 두 가지 패턴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대의 입장으로, 역지사지 입장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봅니다. 저희가 주식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 시점에 팔고 싶을까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역시 반대로 내가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한 번은 또 오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런 역지사지의 발상을 또 하나 쓰고요. 또 하나는,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장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수처 주식 코드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 가속화로 이것은 증시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 가치가 재활성화되는, 재조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없다. 또 하나는 올 하반기에도 이 IPO 시장이 아주 활활 타오를
불붙은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인 순풍에 돛을 닿는 것 같은 돛담배에 순풍을 불어주는 것 같은 그런 순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IPO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IPO 시장은요,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공모주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모주 시장이 올 하반기도 엄청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려 올해 10조 원대 이상의 공모주 규모가 공모주 투자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대 최대로 10조 원대 이상의 IPO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계속해서 강구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를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이 가속화된다면 증시에는 한 차례 더 레벨업의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IPO 시장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포함한 해외 투자가들이 대거 유입이 관측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넷마블 게임즈 공모금액이 무려 2조 6,600억입니다. 이미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ING생명이 무려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동서발전 등이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일홀딩스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장 예정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대 공모금액주보로는 상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최상위급으로 간주될 정도로 3조 원대 이상의 공모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20여 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여 개의 종목군들이 신규 상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IPO 시장의 활성화는 주식 투자에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 리스크를 느꼈던 많은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식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이것은 투자 심리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 상반기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미국과 유럽의 부담감, 오늘 새벽에 열린 뉴욕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이 됐죠. 그 금리 인상됨으로써 해외 자금들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우려감. 그리고 오늘 또 어젯밤에 안 좋은 소식이 영국에서 들렸죠. 아파트 24층 아파트인가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프랑스 대선과 총선 이후에 유럽의 정치적인 변동,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 시장도 여전히 아직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징후가 바로 이 IPO 시장의 활성화도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사님은 올해 특히 하반기에도 국내장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90%의 주식 비중을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농담처럼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화랑장에서는 집에서 팔 수 있을 건 다 팔아라. 뭐만 빼고, 가족들만 빼고.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인 시장, 다시 말해서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는 이유가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주식 투자 안 하시죠. 왜? 은행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금에, 예금에. 근데 주식 투자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셔야지만 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라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 시까지 계속해서 이 극대화 전략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월달 들어서는 지난 5월달까지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에 투자하지 못하셨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바꿔 탈 필요 없다. 6월달에는 순환매 장세가 예상된다 하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취하라. 다만 추세가 이탈되는 조짐이 보일 때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추세가 이탈을 어떻게 느끼느냐? 아침 이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동평균선 가동을 한다면,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21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1차 추세 이탈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번 장에서는 21 이동평균선의 꺾이는 것을 추세 이탈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굳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매도 외에는 새로운 종목을 교체 매매를 꼭 염두에 둔 그런 매도 전략을 취함으로써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을 90% 이상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그럼 뭐를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한 통상 압력을 가속화한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4대 신문 세 개의 경제지를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헤드 타이틀이 그거예요. 철강, 조선, 반도체, 화학주에 대해서 통상 압력을 가속화하겠다. 냉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투자자들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그런 분석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투자자분들은 있는 현상 그대로, 현재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번 6월 달에 공략할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던 조선, 철강, 자동차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들 있죠.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들, 이들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은행 주권주들 역시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6월달은 공략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강세장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수련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단기적으로 임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저도 물론 증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좀 엉덩이 무겁게, 묵직하게, 어떤 발빠른 토끼보다는 거북이 투자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오늘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오늘장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선물 강연회를 앞두고 계신 신동환 대표님,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도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들어볼 거고요. 먼저 신동환 대표께서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살펴봐야겠죠.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으로 5가지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 일단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이후로 지속 홀딩이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눈에 띄는 종목은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입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지금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어제 목표가가 달성이 됐었지요. 5월 26일에 사조대림 역시 지금 매수가 대비 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역시 5가지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월 31일에 주셨던 영진약품 역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지금 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대림산업, 현대백화점, LG전자, 후성은 모두 여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도 있네요. 살펴봅니다.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 역시 보유 관점이시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6월 13일에 주셨던 한국유리는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6월 14일에 주셨던 모토닉은 지금 신규로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벌써 5.5%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 대표님 오늘은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다시 볼까요? 예, 5월 20일 추천드렸던 종목 애경유화 종목코드 161000. 이 종목은요 6월 14일 어제 장중 목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손절가에서 한 300원 전까지 왔다가 목표가를 돌파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처리하는 방법은요. 3분봉에서 손절가가 마감 후 다음 봉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딱 그 장중에 그냥 딱 손절가가 찍었다 해서 파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80%에서 90% 물량을 청산 후 본절을 잡고 10%에서 20% 지속 홀딩해 주시고요. 자, 새로운 목표가는요.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 도달 시에는 점차적으로 물량을 축소 후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한 줄에도 또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월 3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영진약품 종목코드 00352입니다.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 후 80%에서 90% 물량을 청산하였고요. 현재 10%에서 20%만 지금 본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자, 현재 매수가 대비 8.1%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식화함에 있어서 기대감이 지속 상승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000원까지 물량을 보유해 주시고 2차 목표가부터 점차적으로 물량을 축소 후 또한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본절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다시 똑같이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신 있게 덤비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 횡보 하방이고요. 자, 지수로는 25,769 저항시 하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25,769가 돌파했을 때는 25,806 부근에서 보수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매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예전부터 한 3주 정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속 하방입니다. 하방. 지금 코스피도 눌림은 있고 상방이 있듯이 국제유가는 눌림, 반등은 있지만은 하방. 그러니까는 주식과 유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는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지수로는 45.11 저항시 하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45.11이 돌파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5.97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1265.32 저항시입니다. 저항될 때는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싫으신 분들, 보수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1265.3이 돌파할 때는 1268.8 부근에서 거기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좀 하방으로 좀 보시고요. 지수로는 1.12, 185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2, 185가 돌파했을 때 1.12, 25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횡보 하방으로 보고요. 지수로는 2436.25 저항시 하방입니다.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36.25가 돌파했을 때 2437.2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움직임부터 좀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쪽에서 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코스피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필살 종목 어떤 종목 주실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분명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식, 선물, 항생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2367.21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나 수익 나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현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본절이 올 때까지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코스피가 2367.21이 깨지면 2361.16 부근에서 지지 후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때 개별 종목을 진입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로는 어떻게 보냐? 지수 307.65가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307.65가 깨지면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306.8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와 선물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 필살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라홀딩스고요. 종목코드 060980입니다. 이 종목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유통물류 서비스 부분에 호시적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일 장중 거래량이 4.43%까지 증가하는 등 5거래일 동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한라홀딩스는요, 사업 부문별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61,000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절가가 마감하고 3분봉에서 다시 시작할 때 손절이 처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오늘 필살 종목은 한라홀딩스였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환영웅의 해외 선물 강연회가 벌써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려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도 모르시는 분들, 주식만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보시는 방법을 똑같이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 또한 시황과 경계를 몰라도 매매하시는 방법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 디자인센터 4층에서 외환영웅 신동환이 세계 최초 두 번째로 해외 선물 강연을 합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이 뭐가 다른가?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것을 직접 시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